1941년 3월 잉글랜드 판버러에 위치한 영국 왕립 항공연구소의 기술시설에서 항공공학자 팀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분해된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 주변에서 특이한 개조를 조사했습니다. 이 엔진은 최근 프랑스 상공에서 고고도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슈퍼마린 스핏파이어에서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영국의 주요 전투기 성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과급기 시스템에는 동전보다 약간 큰 단순한 금속 부품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품은 일반 강철로 정교하게 가공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기 산업기관 외부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고안한 이 소박한 장치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혁신 중 하나로 판명되었습니다. 공학자들은 그들의 발견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연료 유량, 온도 변화 및 압력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이 작은 추가가 멀린 엔진의 성능 범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작전 고도를 수천 미터 확장하고 결정적인 고도에서 가속 특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발견이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기술적 성과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고 제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학자들이 개조된 엔진과 개조되지 않은 엔진의 성능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상공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초 영국 전투기가 직면한 기술적 과제는 항공전에서 가장 시급한 공학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 특히 신형 FF 시리즈는 6,000m 이상의 고도에서 우수한 성능 특성을 보였습니다. BF-109 FBF 벤치우게아파는 둥근 날개 끝 형상과 항력을 줄이는 유선형 엔진 카울링을 갖춘 정교한 공기 역학적 설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다임러 벤츠 DB601, 이 DB6모네리 엔진은 항공기 자세나 중력 부하에 관계없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정교한 연료 분사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점은 독일 조종사들이 마이너스 지지 기동을 실행할 수 있는 전투 시나리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추격하는 스핏파이어나 허리케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공기 기술을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플로트형 기화기 시스템에 의존하는 영국 전투기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기동 중에 순간적인 엔진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중전에서 귀중한 몇 초를 잃게 하는 전술적 불이익이었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순간적인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조종사들은 엔진의 양의 지지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빙하기 전에 뒤집어지는 하프 롤 앤 다이브라는 우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동은 귀중한 시간을 소모했고 독일 전투기들이 거리를 벌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 외에도 이러한 제한은 폭격기 호위 임무와 점령된 유럽 상공의 공격적인 전투기, 소탕 작전에 대한 전략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항공성의 기술부서는 연료 공급 시스템의 완전한 재설계 또는 독일 구현과 유사한 연료 분사 기술 채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광범위한 공학 개발, 테스트 인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대의 스핏파이어와 허리케인이 이미 운용 중이거나 생산 라인에 있었습니다. 주요 엔진 개조가 필요한 어떤 해결책도 전체 전투기 전력의 물리적 복잡성을 야기할 것이었습니다. 멀린 엔진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의 공학자들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플로트 기화기가 마이너스 GG 중단에 취약한 것이 근본적인 물리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이너스 가속 중에는 플로트 챔버 내의 연료가 공급 제트에서 순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플로트 시스템이 보상하려고 할 때 즉각적인 농후 혼합에 이어 연료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1~2초밖에 지속되지 않는 이 현상은 독일 전투기들이 결정적인 탈출 기회를 잡는 데 충분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혁신을 이룬 여성은 기존 항공기 산업이 아닌 자동차 공학의 전문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비아트리스 실링은 보편적으로 틸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왕립항공연구소에서 과학 책임자로 일하며 엔진 성능 분석과 기화기 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당시로서는 특이한 요소들을 결합했습니다. 그녀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능숙한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서 실용적인 경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링은 기계적 거동에 대한 경주 선수 특유의 직관과 엄격한 공학 방법론을 결합하여 기술적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1941년 초 그녀는 -GG 부하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멀린 엔진의 SU, 기화기 연료 유량 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기화기의 플로트 챔버 설계가 마이너스 가속 초기 순간에 과도한 연료 흐름을 허용하여 플로트 메커니즘이 반응하기 전에 엔진을 과급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전 시도들은 플로트 챔버 자체를 수정하거나 복잡한 과급 방지 밸브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실링은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해결책은 정밀하게 보정된 유량 제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중하게 계산된 오리피스 직경을 가진 와셔로 플로트 챔버와 공급 제트 사이에 연료 라인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GG 조건에서 과급을 방지하는 속도로 최대 연료 흐름을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정상 작동 시 최대 엔진 출력을 위한 충분한 연료 공급을 허용했습니다. 중요한 공학적 과제는 정확한 오리피스 직경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크면 제한 장치가 과급에 대해 불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으면 높은 출력 설정에서 엔진 성능을 제한할 것이었습니다. 실링은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 사항의 균형을 맞추는 정밀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계산과 테스트를 수행하여 최적의 사양을 확립했습니다. 실링의 분석에서 나온 부품은 직경이 1인치를 약간 넘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강철 스톡으로 가공되었으며 정확히 0.06인치의 중앙 오리피스를 가졌습니다. 제조 복잡성은 최소화되어 모든 장비가 갖춰진 작업장에서 기본적인 기계 가공 능력만 필요했습니다. 재료 비용은 당시 영국 통화로 약 6펜스, 즉 소액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동맹국과의 논의에서는 50센트 와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장치의 단순성은 그 사양을 결정한 정교한 공학적 분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설치는 엔진 자체에 대한 수정 없이 기존 연료 라인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기화기 어셈블리의 지정된 위치에 이루어졌습니다. 훈련된 정비사는 30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개조는 작전 중인 항공기를 장기간 작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프로토콜은 1941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비행 영역 전반에 걸쳐 엔진 성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를 갖춘 스핏파이어 항공기를 사용했습니다. 공학자들은 연료 유량, 혼합비 및 모의 전투 기동 중 엔진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제한 장치가 정상 비행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은 2%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조종 세계는 감지할 수 없는 양이었고 얻어진 전술적 이점에 비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G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극적이었습니다. 개조된 엔진은 푸시오버 및 -GG 기동 중에 일관된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완전한 순간적인 중단 대신 짧고 경미한 거칠기만을 경험했습니다. 제한된 엔진과 제한되지 않은 엔진 간의 비교 테스트는 성능 차이를 정밀하게 문서화했습니다. 제한되지 않은 멀린 엔진은 항공기가 -GG 비행에 진입할 때 약 2초간 작동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초기 연료 서지에 이어 플로트 시스템이 과보상하면서 연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엔진은 동일한 기동 프로필을 통해 연속적인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지 약간의 순간적인 농후화만 있었고 실제로 약간의 출력 증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작동은 전술적 능력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는 영국 왕립 공군 조종사들이 엔진 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어떤 기동을 통해서도 독일 전투기를 추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 장치의 기술 사양은 멀린 엔진의 작동 매개 변수에 대한 신중한 최적화를 반영했습니다. 스피츠파이어와 허리케인 항공기에 사용된 멀린 3, 오메린 테르, V 및 그 이후의 변형 기종은 전투 출력 설정에서 시간당 약 360리터의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기화기 시스템을 통한 특정 부피 유량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링의 제한장치 오리피스 직경은 양압 조건에서 이 요구 사항을 약간 초과하는 최대 흐름을 허용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가속 중에 발생하는 급격한 서지를 방지했습니다. 이 장치는 본질적으로 고정 오리피스 유압 댐퍼로 기능하며 연료 공급 시스템에 제어된 저항을 도입했습니다. 유체 역학적 관점에서 제한 장치는 유량에 비례하는 압력 강하를 생성했고 그 관계는 표준 오리피스 유량 방정식을 따랐습니다. 정상 작동 흐름에서는 이 압력 강하가 허용 가능한 한계 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지지 과급과 관련된 급격한 가속, 스파이크 동안 제한 장치는 순간 유량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공학적 우아함은 플로트 챔버 시스템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플로트 메커니즘은 변화하는 연료 수준에 반응하는 데 유한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반응 기간 동안 제한 없는 흐름은 기화기를 과급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대 순간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제한 장치는 연료 공급 속도를 플로트 시스템의 반응 특성과 효과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이는 영국 전투기를 괴롭혔던 과급 및 연료 부족의 연쇄 반응을 방지했습니다. 제한 장치의 재료 선택은 연료 시스템 내의 작동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표준 강철은 당시 항공 연료에 대한 적절한 내식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와셔 형상은 사소한 부식이 중요한 오리피스 치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리피스 직경에 대해 지정된 제조 공차는 전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했습니다. 모든 설치된 장치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0.02인치 내의 정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표준 기계 가공 장비로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 절차는 정밀 측정 기기를 사용한 간단한 치수 확인을 포함하여 간단했습니다. 1941년 4월까지 제한기 개조는 왕립항공기술원 개조 1649라는 공식 명칭을 받았습니다. 이는 왕립공군 전투기 사령부 전체에 걸친 전면적인 적용 승인을 의미했습니다. 항공성은 모든 정비부대와 작전 비행대의 설치를 위한 기술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필요한 수천 개의 장치들을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해 여러 작업장에 제조 계약이 배분되었습니다. 이 개조의 단순성 덕분에 막대한 산업 자원 할당 없이도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주 안의 제한기 키트는 작전 비행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종사를 위한 명확한 설치 지침과 성능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행대 공학 장교들이 설치를 감독했습니다. 많은 부대가 수일 안에 모든 항공기 보안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종사들이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탕미어 비행단을 지휘하던 비행 중위 더글러스 베이더는 전투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개조된 스피파이어는 이제 이전의 단점 없이 모든 기동 프로필을 통해 BF-109와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기는 왕립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쉴링 양의 오리피스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명칭은 혁신의 효과와 조종사들이 그 창시자를 향한 애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 기술적 개조는 왕립 공군 전투기 작전의 전술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독일 전투기가 네거티브지 회피 기동을 시작할 때 교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투 명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한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떤 항공기, 자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격학교 커리큘럼은 네거티브지 추적 중 편향 사격 기술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비실용적이었던 기동이었습니다. 성능 변화는 1941년 봄과 여름 동안 프랑스와 저지대 국가 상공에서 이루어진 고고도 전투작전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커스와 루바브 작전으로 지정된 왕립 공군 전투기 소탕 작전은 독일 영공을 더 자주 정찰했습니다. 이들은 압력을 유지하고 작전 경험을 얻기 위해 루프트바페 전투기와 의도적으로 교전했습니다. 제한기 개조와 더 강력한 멀린 45 엔진을 모두 장착한 개조된 스핏파이어 마크 5 항공기는 이러한 교전에서 BF-109F 적기보다 명확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총 카메라의 전투 영상 분석은 많은 교전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교전들에서 스핏파이어는 공격적인 급강하 기동을 통해 추격을 유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기동이 일시적인 이탈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1941년 5월 17일 생오메르 상공에서 기록된 한 교전에서 92 비행대 소속 스핏파이어 한 대가 급강하하는 BF-109F를 추격했습니다. 이 스핏파이어는 일련의 네거티브 G 푸시, 오버와 반전을 통해 일관된 엔진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기관총 카메라 영상은 독일 항공기가 표준 회피 기동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스핏파이어는 예상되는 엔진 중단 없이 기동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결국 사거리 내로 접근하여 BF-109의 냉각 시스템을 손상시켰습니다. 독일 항공기는 비상 활주로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온전한 상태로 포획되어 귀중한 기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교전들의 임무 후 보고서는 순수한 기술적 이점만큼이나 개조의 심리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왕립 공군 조종사들은 독일 전투기와 교전하는 데 있어 자신감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기가 어떤 기동에서도 일관되게 반응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더욱 공격적인 전술 접근 방식과 향상된 전투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전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제한기 광범위한 구현 이후 교전 성공률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향상된 전술과 새로운 항공기 변형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의 제한기 현장 성능은 슐링의 공학적 분석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작전에서 돌아온 항공기는 일관된 엔진 작동 기록을 보였습니다. 정비 승무원들은 이전에는 빈번한 조정과 청소가 필요했던 기화기 과급 증상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개조는 놀라울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장 보고나 정비상의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모 특성은 미미했습니다. 제한기는 움직이는 부품이나 복잡한 기계적 스트레스 없이 유체 흐름 힘만을 겪었습니다. 연료 시스템의 전투 피해를 입은 여러 항공기들은 제한기의 견고한 설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연료 시스템 부품이 손상되었을 때에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기록된 한 사례에서 611 비행대 소속 스핏파이어 한 대가 기관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연료 라인이 손상되고 주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기지로 비상 복귀하는 동안 제한기는 계속 올바르게 작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한기 설계의 2차적인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화기 어셈블리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엔진 설치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연료 시스템 부품보다 전투 피해에 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립 공군 정비 부대에서 작성한 상세한 기술 보고서는 수천 비행 시간과 수백 대의 항공기에 걸친 제한기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간 사용 후 검사된 제한기들은 최소한의 마모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와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는 것은 이 장치가 정상 작동 조건에서 사실상 고장 모드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1941년 동안 영국 전투기 능력에 대한 독일 정보 수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포획된 항공기 검사, 조종사 브리핑, 전투 교전 보고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루프트와페 기술 정보부대는 왕립 공군 항공기 유형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성능 개선과 개조 사항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제한기 개조는 초기에는 독일의 상세한 주의를 피했습니다. 이는 개조의 단순성과 내부 설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펠러나 날개 개조와 같은 외부 개조와 달리 제한기는 외부 검사 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1941년 동안 독일군에게 넘어간 여러 포획된 스피트파이어는 상세한 기술 평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한 독일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개조 및 개선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연료, 시스템 제한기를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중요한 개조보다는 사소한 구성 요소로 여겼습니다. 레흘린 시험시설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기체 변화, 무장 업그레이드, 그리고 스피트파이어 마크 외 개선된 멀린 45 엔진 설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화기 개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1942년 중반이 되어서야 독일 기술 정보 보고서에 제한기 장치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독일군은 그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때쯤 개조는 1년 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투 성능에 미치는 그 영향은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1941년 이후 루프트와페 전투기 조종사들의 보고서는 영국 전투기들이 더 이상 네거티브 G 기동 중 엔진 중단을 보이지 않는다고 점점 더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엔진 중단이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전술 분석가들이 이를 개선된 영국 조종 기술이나 가능한 엔진 개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 기술적 해결책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포획된 항공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마침내 제한기가 드러났을 때 독일 공학 보고서는 이 해결책의 우수성에 대한 전문가적 인정을 표했습니다. 1942년 8월 날짜의 루프트와페 기술 항공 무장 부서의 기술 평가 보고서는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영국이 기화기 네거티브 G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간단한 해결책을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연료 분사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영국의 제한기 개조는 기존 항공기의 최소한의 변경으로 적절한 작전 능력을 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시의 실용적인 공학적 해결책을 찾는 영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한기 개조의 전략적 함의는 개별 전투 교전을 넘어 광범위한 작전 계획과 병력 운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령된 유럽 상공에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왕립 공군 전투기 사령부의 능력은 독일 방어군과의 전투기 성능 동등성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제한기 개조는 1941년에서 1942년 사이의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동등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때 왕립 공군 전술은 주로 방어 작전에서 점차 공격적인 소탕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11비행단 전투기 사령부를 지휘하던 공군 부원수 트래퍼드 리 말로리는 1941년 여름 동안 확장된 서커스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개선된 항공기 성능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스피트파이어 마크 5의 도입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성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항이 개조는 조종사의 자신감과 전술적 유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개조의 최소한의 비용과 신속한 구현은 다른 성능 개선 프로그램에 비해 탁월한 투자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은 수개월 또는 수년의 공학적 개발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테스트와 운용 중인 항공기에 대한 복잡한 개조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제한기는 수주만의 필수적인 작전 능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항공기 한 대당 수백 파운드가 아닌 실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자원 할당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효율성은 전시 제약 속에서 집중적인 공학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공성의 1941년 연구개발 예산 할당 보고서는 제한기 프로그램이 전투기 개선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0.1% 미만을 소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훨씬 더 비싼 이니셔티브에 필적하는 작전적 영향을 제공했습니다. 이 제한기 개조는 전쟁 기간 내내 멀린 엔진 전투기의 표준 장비로 유지되었습니다. 영국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개선된 기화기 설계를 개발하고 나중에는 연료 분사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멀린 66 엔진과 그 이후의 변형 모델들은 1943년부터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자체적으로 부합 지지 기능을 갖춘 개선된 기화기 설계를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제한기는 중복 안전 장치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개조에 입증된 신뢰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론적으로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학적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후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투기 생존율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개조와 개선이 조종사 생존율에 기여한 바를 수량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전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제한기 개조가 전투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1941년부터 1943년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기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언급된 2100명의 조종사 생존이라는 수치는 모델링,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실제 전투 손실률과 부합지지의 단점이 이 기간 내내 지속되었을 경우에 예상 손실을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전투 교전 빈도, 결과 확률, 그리고 개조로 인한 전술적 이점의 크기에 대한 가정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수치에는 내재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조의 방향성 있는 영향은 역사적 전투 기록과 작전 분석을 통해 잘 확립되었습니다. 영국 공군의 1942년부터 1943년까지의 작전 연구 보고서는 제한기 도입 후 전투 교전비의 측정 가능한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 기여 요인들이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아트리스 실링은 전쟁 내내 왕립항공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기화기 결빙 방지, 연료 혼합 최적화, 그리고 항공기용 로켓 추진 시스템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공학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제한기 개조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엔진 성능 분석에 대한 그녀의 광범위한 기여 또한 그만큼 가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녀는 항공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항공기 엔진 시스템 분야에서 영국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제한 장치는 영국 항공공학계에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복잡하거나 값비쌀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대표했습니다. 영국 대학의 공학 교육 과정은 제한기를 실제 문제 해결 사례 연구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동작과 물리적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최소한의 자원으로 우아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조는 공학적 우수성이 복잡하고 정교한 만큼이나 단순함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시자원 제약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제한기의 영향은 전후 항공기 설계 철학에도 미쳤습니다. 특히 연료 시스템의 신뢰성과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러했습니다. 항공기 설계자들은 복잡한 주 시스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복 시스템과 간단한 안전 장치를 점점 더 많이 통합했습니다.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간단하고 견고한 해결책은 이론적으로 더 우수해도 복잡한 해결책보다 선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설계 사고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이후 작성된 군용 항공기 사양에는 부합지지 조건에서의 연료 시스템 작동 요구 사항이 자주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러한 성능 격차가
전술적으로 중요했음이 입증된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베아트리스 실링이 1941년 초에 설계했던 작은 금속 와셔는 즉각적인 전시 적용을 넘어 수십 년 동안 항공기 공학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히 특정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학적 통찰력, 엄격한 분석,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투자된 자원에 비해 엄청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항공공학 역사상 이렇게 작고 저렴한 부품이 그토록 중요한 작전적 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압박 속에서 공학적 우수성의 상징으로 널리 인정받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기 개조는 하나의 원칙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물리적 동작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공학적 분석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우아하게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